베트남에는 전설과 같은 역사가 전해진다. 가장 찬란하게 타올랐으나 가장 비극적인 마지막으로 기록된 리왕조의 이야기. 리왕조의 마지막 왕자 이용상은 홀로 살아남았다. 그는 살아남아야 했다. 찬란했던, 그래서 더 슬펐던 그 왕조의 시간들을 기억하기 위해. 그렇게 고려인이 된 첫 베트남인 이용상.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사라졌다.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다시 돌아오리라는 이용상의 약속처럼 그들은 다시 돌아왔다. 두 나라의 인연 위에 이어진 오래된 약속은 그렇게 다시 돌아왔다. 뉴스입니다. 추 노인 어제에 동날 도정상인 위군회 전반들고 비스니 현장 조사는 The Korean video lectures is always broadcast at this time. Except that, I have a few habits filling my life with. Video clips about Korean young people frequently give me fresh impetus. Korean culture is not far from me. Neither the old fashions nor the latest fashions. Is it familiar? My name is combined with the first name Sovi from my mother's family and the last name Han from my father's family. I don't know Korean well, but my days start by jogging around Ho Chi Minh City while listening to BTS songs. I am a journalist of an economic magazine. Nowadays, I am reporting especially Korean companies in Vietnam. I speak English with my colleagues. English is necessary in Vietnam, where various companies from countries of the world are. But how could people around the world communicate each other when English wasn't used interchangeably? And how could Vietnamese and Korean communicate 100 years ago? 바다 위를 표류하던 이용상의 배가 도달한 곳은 고려의 옹진반도였습니다. 고종은 이용상이 안남국의 왕자임을 알고 측은히 여겨 땅을 내리고 화산군으로 봉해 정착을 도와줬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당시 이용상은 어떻게 고려인들과 소통할 수 있었을까요? 묘한 이질감을 주는 베트남의 첫 풍경. 아마도 느림과 빠름이 뒤섞여 있기 때문일 텐데요. 베트남에는 천천히 흐르는 아날로그의 정서와 아찔한 디지털의 속도가 공존합니다. 그리고 속도만큼이나 다양한 문화도 함께 있죠. 어디에서 왔든지 거부감 없이 어울릴 수 있지만 특히 한국인에 대해 갖는 친근함은 유난히 큽니다. 그 친근함의 거리가 유독 좁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근원을 아주 오래된 문 안에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어쩐지 낯설지 않은 이름과 낯설지 않은 풍경들.
하노이의 학생들이라면 꼭 찾게 된다는 이곳은 공자의 위패를 모시기 위해 세워진 사당입니다. 공자라면 유교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죠. 그러고 보니 문묘 곳곳에는 한자들로 가득한데요. 베트남 역시 유교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이웃 국가로, 그다음에 또는 조공 국가로서 중국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두 나라 국가의 기본적인 국가적인 틀이 갖춰졌죠. 그래서 뭐 한자 문화권의 나라로 되고, 그다음에 유학을 하나의 정치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이제 인재를 양성해내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뭐 과거제 운용이라든지,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지만 두 나라의 사람들이 이 자녀들의 교육이라든지 이 지식인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문화들을 갖고 있고요. 베트남에서 유교는 1000년 동안 학자와 학문을 배우는 이들에게 하나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지식뿐 아니라 품행을 쌓고 단련하기 위한 예법으로서의 역할을 해온 것이죠. 그렇게 유교가 중시되면서 탕농뿐 아니라 많은 곳에 문묘가 생겨났습니다. 응우옌 왕조 시대에는 베트남 각 성뿐만 아니라 현이나 더 작은 행정구역에도 문묘가 세워졌는데요. 유교를 처음 도입했던 것은 리왕조.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국가를 선언한 리왕조였지만 한편으로는 유교를 통해 분열됐던 나라를 하나로 결속시키는 기반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죠. 문묘들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인 탕농 문묘에 들어서면 유학자들이 시문과 담론을 나누었다는 규문각과 옛 모습 그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베트남 사람들 보면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름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석자인데 가운데 글자가 반이라고 하는데 그럴 문자거든요. 이게 문을 숭상해서 그럴 문자를 많이들 집어넣는데 우리도 이제 말하자면은 지금도 이제 말하자면은 뭐 교육열이 그런 아마 유산인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베트남에서도 지금도 교육열이 대단합니다면은 아마 이런 것이 대충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탕농 문묘에서는 만날 수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한껏 차려입거나 졸업가운을 입은 학생들. 그 이유는 문묘 옆에 바로 국자감이 있기 때문인데 국자감은 리왕조가 인재 양성을 위해 세운 베트남 최초의 대학입니다. 사실 그런 오랜 역사적 배경이 다는 아닙니다. 베트남인들에게 국자감은 현재의 삶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원하는 것, 지식의 깊이를 넓히고 인재가 되고 싶다는 바람이 모이는 소망의 장소인 것이죠. Chu kỳ yếu với lớp, tức là bọn em đang ở lớp 12 kết thúc năm học thì bọn em muốn lưu giữ lại những kỷ niệm của 3 năm lớp 12, 3 năm học cấp 3 và em muốn đến đây để chủ yếu. Một cái nơi rất là thiêng liêng dành cho các thế hệ học trò ấy, thế nên là như kiểu bọn em có cái tư tưởng là văn miếu nó sẽ giúp đỡ bọn em đến tới bước đường xa trong tương lai, thế nên bọn em đến đây chủ yếu để lấy kỷ niệm cho bản thân và cho. Bởi vì đây là biểu tượng của Việt Nam. 그런 소망의 장소이기 때문에 가장 백미로 꼽히는 곳이 바로 82개의 진사비들이 세워진 이곳입니다. 이 진사비는 무려 300여 년간 116회에 걸쳐 배출된 과거 급제자들의 이름을 모두 새겨놓은 것으로 이렇게 82개나 되는 진사비를 온전하게 한 문묘에 모아 보존해 온 것만 보아도 베트남에서 얼마나 이들 인재를 귀하게 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자감이 만들어지면서 유학 이념에 충실한 관료층들이 양성되고 또 학문의 깊이와 질이 더욱 확충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이른바 한국, 일본, 베트남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수단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온 왕자 이용상도 고려에서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이유가 이와 같은 국자감을 통한 학문의 깊이와 저변의 확대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똑똑한 인재들이야말로 국가가 발전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보았던 것이죠.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렇게 유교적 교육으로 배출된 양국의 인재들이 그 공통점 속에서 더욱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Vietnam is a young nation. The average age is 30 years old. It's quite natural to accept new things. K-pop is already a part of young generation daily routines in Vietnam. And of course, I enjoy BTS music every day too. Because of K-pop wave, Hallyu star have become a friendly icon, providing entertainment and inspiration for young people in Vietnam. In fact, there was a first Hallyu star who provided entertainment and inspiration for intellects of ancient Vietnam for a long time ago. 어느 시대나 다른 시선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조선 최초의 문화백과사전을 집필한 실학자 이수광 역시 그러했습니다. 바로 조선이라는 우물한 개구리에 머물지 않고 세계라는 확장된 세상을 본 것이죠. 지붕유설에는 다양한 지식 정보와 함께 최신의 세계 지리 정보가 담겨 있었는데요. 이슬람을 비롯하여 아시아, 서양 각국 50여 국에 넘는 나라들이 소개되어 있어서 당시 조선인들이 세계관을 확장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책입니다. 이수광은 어떻게 이런 방대한 세계관을 담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가 활동했던 때는 임진왜란과 정묘호란을 겪은 후 조선 밖을 봐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비바람을 겨우 막을 만큼 소박한 이 공간 안에서 그는 넓은 세상을 품었고 그때까지 만나지 못했던 미지의 세상들을 그려냈습니다. 유교적 사고체계를 넘어 국제적 감각을 키워갔던 실학자. 무엇보다 그는 베트남에서 유명세를 떨친 최초의 조선인이었습니다. 이수광의 이런 유명세를 알린 것은 베트남을 최초로 방문했던 조선 선비 조완벽. 조완벽은 그 임난 때 포로가 되어서 일본에 끌려간 진주에 살던 유생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상관인 외인 상인이어가지고 오키나와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 이런 동지를 외인 상인과 함께 따라다녔는데요. 특히나 베트남은 2차례나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이제 그 포로에서 풀려나서 진주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당시 친구인 김윤환이라는 인물에게 그 베트남에서 지봉이라는 분의 시가 유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분이 다시 서울에 왔다가 정사신이라는 인물에게 조완벽의 얘기를 전달해 주었고요. 이것이 정사신과 지봉에게 조완벽 전이라는 전기로 오늘날까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독립한 베트남과 관련해 그에 대처하는 명나라 황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때 베트남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세기 이전의 베트남에 관련된 정보는 베트남의 직접적인 정보라기보다는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베트남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으면은 조선의 지식인들이 중국의 책들을 통해서 주로 접하게 돼서 중국을 통해서 걸러온 베트남에 관련된 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수광은 베트남에 대해 좀 더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당시 조선과 안남은 모두 명나라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던 시기. 때문에 조선의 사신들은 중국에 온 안남의 사신들과 교류를 할 기회가 종종 생기기도 했는데 이수광이 사신으로 파견됐을 때 마침 안남국의 사신으로 온 풍급관과 같은 숙소에서 무려 50일간 함께 지내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수광이 사신에 파견되기 전에 그 선조의 그 하명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이란 나라에 대해서 좀 두루두루 좀 조사를 해와라. 그 1597년이죠. 그때 이제 사신에 갔을 때 사신으로 파견돼 있을 때 마침 베트남의 사신 풍급관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한 상당히 장기간 그 교류를 하면서 필담을 통해서 베트남에 관련된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 베트남의 역사, 그 다음에 베트남의 지리, 그 다음에 베트남의 풍물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당시 이제 베트남의 정치적인 현실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만남에서 소개된 그 베트남에 대한 정보가 그 이전에 그 조선 사신들이 소개한 정보에 비해서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고요. 그리고 이수광의 관심은 베트남뿐만이 아니고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까지 그 아우르면서 나타나는데 이러한 관심이 후대에 조선 후기에 소위 말하는 실학자들한테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를 떠보기 위해 주고받았던 시문답. 지금으로 따지면 일종의 랩 배틀과도 같은 그 팽팽한 대결에서 그들은 서로를 알아봅니다. 그 만남을 계기로 이수광의 재기 넘치는 시가 풍급관의 시집에 실리게 되는데 바로 그 시가 베트남 지식인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된 것입니다. 그 시 속에는 마치 베트남을 가본 것 같은 지붕의 표현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베트남에는 어린 아이들이 코끼리를 끌고 다닌다든가 섣달이 되기 전에 매화꽃이 필 정도로 베트남은 날씨가 따뜻한다든가 특히 그 향료가 유명하다는 마치 베트남의 다양한 물산이나 역사나 풍토를 알고 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내용들이 베트남 현지인들에는 굉장히 이제 어필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자와 유교 문화를 통해 교감을 나눈 지 400년이 지난 지금 한국과 베트남은 또 다른 매개체로 교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유난히 가까운 친밀감의 거리. 그것은 축구와 K-팝, 그 이전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것이었습니다. 서로 공감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문화, 공통의 감성이 있었던 것이죠. Thực ra những điểm tương đồng giữa văn hóa Việt Nam và Hàn Quốc thì đã có rất nhiều chuyên gia, những nhà văn hóa đã nghiên cứu. Tuy nhiên đứng trên góc độ một nhà báo cũng như là một người Việt Nam đã từng tiếp xúc, từng làm việc cũng như là trải nghiệm văn hóa Hàn Quốc thì tôi nhận thấy là văn hóa Việt Nam và Hàn Quốc có rất nhiều điểm tương đồng. Đặc biệt là tương đồng trong vấn đề là ẩm thực, thời trang, rồi phim ảnh. Chính vì vậy cái văn hóa Hàn Quốc nhờ những cái điểm tương đồng đó thì nó rất là dễ đi vào đời sống của người dân Việt Nam và người dân Việt Nam cũng rất dễ là tiếp cận và tìm hiểu và trải nghiệm cũng như là qua đó thì mọi người có nhu cầu là tăng cường giao lưu cái văn hóa hơn. Hanoi, which means that it located between two rivers, has the 1,000 years history. And there's a man whom people certainly mentions when people talk about the initial points of history. He is Lý Thái Tổ, the first king of the Lý dynasty, who decreed Hanoi to be the capital of Vietnam, as well as start the 1,000 years history. However, not everyone is serious in front of his statues. The young people dance without constraint in front of his statues. Lý Thái Tổ live in their daily life. In my opinion,
love is deeper at the respect. Lee title and the Lee dynasties are objects of love for Vietnamese, which is deeper at the respect. There were many dynasties, but why do Vietnamese love the Lee dynasty the most? 하노이의 옛 이름은 탕롱이었습니다. 이곳 탕롱 황성은 리 왕조를 세운 태조 이공훈이 수도를 이곳으로 옮기며 세운 황성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그의 의지가 용의 전설과 함께 이곳 탕롱 황성 곳곳에 서려 있죠. 이태조는 새로운 수도, 새로운 성만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년간이나 이어졌던 중국의 지배를 끊겠다는 의지 또한 단단히 세웠습니다. 중국의 책봉조에서 벗어나 스스로 국왕을 결정한 최초의 베트남 왕조라는 새로운 역사로 보여준 것. 중국에 맞설 또 다른 용이 탄생했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Cái vòng thành ngoài cùng bao bọc lấy toàn bộ kinh thành Thăng Long khi đó gọi là La Thành. Vòng thành thứ hai là Hoàng Thành và vòng thành thứ ba là Cấm Thành. Thì cái công trình Đoan Môn mọi người đang nhìn thấy sau lưng tôi, nó chính là cái lần cửa cuối cùng để dẫn từ Hoàng Thành vào trong Cấm Thành. Tức là phạm vi chúng ta đang đứng ở đây trở mãi ra bên ngoài là của vòng thành thứ hai. Và khi đã bước chân qua khỏi Đoan Môn vào bên trong là chúng ta bước chân phạm vi Cấm Thành thời Lý Trần Lê. Và nếu như nhìn vào công trình Đoan Môn thì các bạn sẽ thấy là cái phần 5 cửa màu đen là của thời Lê. Còn 2 cổng màu vàng xây nối vào hai bên là 2 cái cổng của thời Nguyễn đầu thế kỷ thứ 19. 수년째 이어져온 탕롱 황성의 발굴 작업.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은 이유도 있지만 특히나 이곳의 발굴이 더욱 세심하게 이루어진 이유. 그것은 마치 한 권의 역사책처럼 탕롱 황성에는 천년의 역사가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던 흔적 그대로를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현장. 쌓여있던 시간들을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는 이러한 과정 역시도 황성의 또 다른 역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Hiện nay thì chúng ta đã lấp đất và bảo tồn một số, còn lại 2 khu để dành cho du khách tham quan. 알고 난 후에 보이는 풍경은 달라집니다.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인 응우엔 왕조가 후에로 수도를 옮길 때까지 무려 700년. 발굴을 통해 드러난 황성의 속살에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서 역사를 꽃피웠던 왕조들의 흔적이 켜켜이 담겨 있습니다. Hệ thống các tầng di tích, di vật đa dạng phong phú chồng xếp và đan xen nhau. Mà thời kỳ sớm nhất chúng ta tìm thấy đó là thời kỳ Đại La, thế kỷ thứ 7, thứ 9, cách chúng ta 1300 năm, trải qua các triều đại Lý, Trần, Lê Mạc, Lê Sơ, Lê Trung Hưng và Nguyên, và tiếp đến là thời đại giai đoạn hiện đại chúng ta đang đứng. 중국의 침략을 막아내며 독립왕조의 자부심을 세웠던 리 왕조와 식민지의 아픔을 겪었던 근현대사까지 파란만장한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죠. Và đây là một cái giếng nước của thời Lý, thế kỷ thứ 11, 12. Nước rất ngọt và trong, và bên cạnh đó là một chân tảng để kê cột âm. 그리고 그 시간들 중에서도 특히 리 왕조의 역사 발굴에 공을 들여온 이유가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한 잔의 물을 마실 때에도 그 물의 근원을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호치민 주석은 이 역사의 뿌리, 그리고 베트남 역사의 정신, 그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미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최초의 독립왕조. 때문에 베트남인들에게 강한 자긍심의 상징인 리 왕조는 또한 포용의 얼굴도 지니고 있습니다. 황성에서 만날 수 있는 연꽃 문양은 리 왕조가 꽃 피워낸 또 다른 공간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국보 1호. 일주사는 바로 리 왕조의 2대 왕인 이태종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것도
연꽃 위에 관세음 보살처럼 한 개의 돌기둥에 연꽃처럼 세워놓았죠. 리왕조는 이처럼 한국과 마찬가지로 유교라는 뿌리 위에 포용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베트남의 리 왕조도 불교를 존숭하면서 동시에 유교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공통된 속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의 리 왕조는 첫째 황제인 리 따이또부터 둘째 황제인 태종에 이르기까지 불교 유산이 수없이 건축되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대 성종, 4대 인종 때 들어오면서 과거제와 문묘, 국자감이 연달아 만들어지면서 말 그대로 유교와 불교가 습합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한국과 베트남의 공통된 속성, 특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의지와 포용의 정치를 오가며 강한 나라를 만들려 했던 리왕조. 그들의 후예는 무엇을 향했을까요? 중효당은 임진왜란 때 희생한 이장발의 충성심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곳으로 남한 지역 유일의 화산이씨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다른 곳에선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장식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리왕조의 유적에서 만났던 연꽃 장식이죠. 그 왕조의 피를 물려받은 19 이용상의 후예는 환란이 닥치자 고귀한 희생을 통해 당당했던 리왕조의 자긍심을 꽃피워냈습니다. 화산 이씨 이용상의 13대 손 이장발. 그가 전사 직전에 남긴 짧은 시에는 홀어머니와 아내, 어린 아들을 남긴 채 대의를 향해 나아가는 비장한 아픔이 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그가 전사하기 전날 작성했고 전사한 다음 그의 소매자락에서 발견되었다고 일컬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홀 어머니, 그리고 젊은 부인, 그리고 태어난 지 74일 된 외아들에 대한 깊은 번뇌와 고민을 안고 이길 수 없는 전쟁으로 갔고 그리고 그 속에서 처절하게 죽어갔다. 봉화와 더불어 화산이씨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밀양에도 화산이씨들이 모여 살았는데 이들은 봉화의 혈통이 끊어질 위기에서 종손을 입양하여 가문을 이어가는 동력을 제공합니다. 이 무연리에는 기록상 45기의 화산이씨 피장자들이 확인되고 있고 현재는 38기가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청운에는 4명이 묻혀 있고 다시 그 건너편 산줄기 운정에는 2명이 묻혀 있습니다. 밀양에 있는 화산이씨의 묘소들은 각각의 인물들이 특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퀄리티가 높은 묘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밀양에 있는 화산이씨 세력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현재까지 뚜렷한 자기 인식, 심오한 자기 확신을 가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려인이 된 베트남 왕자 이용상. 한국의 후예들은 화산이씨라는 혈통을 이어가며 그의 존재를 잊지 않았지만 정작 베트남에서는 이용상의 존재 자체가 오랫동안 잊혀왔습니다. 그런 이용상을 전설이 아닌 역사로 불러낸 이들. 프랑스 원동학원은 베트남인 최초로 이용상을 연구하고 알렸던 학자 레즈를 배출한 곳입니다. 베트남에서 철저하게 지워진 존재였던 이용상. 그런데 레즈는 어떻게 그의 실체를 알게 됐을까요? 1940년경 원동학원의 연구원 레즈는 일본과 조선의 자료를 관리하던 김영건이라는 한국인으로부터 흥미로운 자료를 건네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용상에 관한 것이었죠. 학계에서 이제 평가는 초기에는 뭐 인류학자 혹은 이제 민속학자의 아주 초기 인류학자, 민속학자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자료를
모아서 김영건 이제 연구를 하면서 처음으로 드러낸 거는 바로 이 김영건이라는 사람이 베트남에서 현지 동안 10년 동안 프랑스 원동학원에서 거기 이제 연구원 혹은 도서관 사서로 근무를 하면서 베트남 관련 역사 연구라든지 관련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를 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밝혀낸 겁니다. 김영건은 당시 사서 겸 연구원이었기 때문에 이용상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었고, 레즈는 그를 토대로 직접 이용상의 사적지를 조사합니다. 본인이 그 사적지를 찾아가게 된 이제 과정, 그다음에 경위, 그다음에 그리고 그 사적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이용상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김영건의 그 이용상 연구랑 관련이 있고, 그 김영건의 이용상 연구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베트남 독자들한테 소개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두 발로 확인했던 그곳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용상의 전설을 역사로 만든 것이죠. 그런 이용상의 역사를 직접 확인한 또 다른 사람을 우리는 프랑스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 그는 1980년대 북한에 다녀왔던 의학 박사 쩐다이 씨. Thì tôi bước chân vào cái nhà tử tổ, chân tay tôi, cái chân tôi nó mới ngã xuống vậy này. Ở trước sân có một cái bia to vậy này. Thế có cái chữ thập bát tử rất là to. Cô biết thập với chữ bát với tử là họ lý mà. Thì họ thập bát tử. Tôi đọc cái đó tôi muốn xỉu luôn, cái đúng rồi. Này bề rồi. Vì thời Lý đó, có 18 anh hùng để mà đánh giặc Tống đó, tử trận. Thế là 18 anh hùng. Để nhìn về miền Nam gọi là đây là vọng quốc đài, lên nó ngồi khóc để nhớ lại quê hương. 남과 북의 단절로 이용상의 역사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기억은 그 단절된 역사에 조각을 맞추는 단서가 됩니다. 한국전쟁 전 화산 부근에서 살았던 이상엽 씨는 어릴 때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밑에 훈련하던 데가 팽팽해서 운동장 같이. 거기가 창고가 있고, 그 이용상 왕자가 저희 정시조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오실 적에 그 장군복 그걸 입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창고에 그 장군복이 걸려 있고, 그래서 거기 농민들을 기업을 해가지고 몽골군이 그 침입을 해서 잡고 오니까 거기서 전쟁을 했죠. 그래서 그 훈련소가 있었고, 그 밑에는 동막이 있어가지고 동막 옆에가 우리 수왕문 고종 13년 그 왕이 그 기정한 거, 그 소왕문이 거기에 있었어요. 이용상의 역사는 베트남과 한국을 아주 오랫동안 이어온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만 머물지 않는 현재 진행형의 삶입니다. 무엇보다 강한 끈, 혈연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Spending time with the people I like is my most favorite times. My mom is also a journalist. She is a competitor in the good faith as well as a critical advisor. However, being supportive to me is not only my family. Special relationship, which relate by blood, can get over the times in Spain. After a long days, I head to somewhere unconsciously. My grandmother has something that my mom does not have: knowledge and wisdom.
which people cannot guess the size of them because it was piled up on the top of one another very long time. She gave me lots of her knowledge and wisdom generously, as if I took and read books. A family is always a priority in Vietnam. Besides, the ranks of family include not only people living together at the same time and place, but also ancestors having the same ethnic root with us. How do Vietnamese think about blood relationship? Người Việt Nam có phong tục á, là ông bà mất là thờ để nhớ, tưởng nhớ, hàng ngày thắp nhang, tưởng vọng đến ông bà và cầu mong ông bà phù hộ cho con cháu được mạnh khỏe. Trong nhà mong được ước thấy. Cái phong tục là như thế. 마치 화폭의 그림처럼 신비로운 풍광이 펼쳐진 이곳은 리왕조 시절 가장 번화했던 항구 반돈입니다.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중심지였죠. Năm cái cảng ấy thì theo sử thì là cái vua Lý Anh Tông là ban cái chiếu để thiết lập 5 cái cảng này, gọi là gọi là trong cái quần thể của cảng Vân Đồn. Thì lúc bây giờ là có buôn bán với 5 nước, là một số nước chẳng hạn như Cao Ly, rồi Mên, rồi thì thằng Xiêm, thế thằng Trung Hoa, mới lại thằng Ấn nghĩa là Ấn Độ là gì nữa? Đấy là Ấn Độ, đấy là thời kỳ là buôn bán với 5 cái nước ấy là thầm uất nhất. 이곳 반돈 항구를 통해 늘 다양한 세상과 소통하고 다양한 세상과 교감했던 리왕조. 어찌 보면 이곳을 통해 리왕조의 마지막 왕자 이용상의 삶이 고려로 옮겨지게 된 것은 필연이었을지 모릅니다. Ở đây mà hồi xưa ấy mà Lý Long Tường mà từ cái chân cảng của Vân Đồn này ra đi ấy thì là, theo cái truyền thuyết thì là Lý Long Tường là ra cái núi Rồng Mẹ ở đây và chặt gỗ từ đây, đóng thuyền và sau đó là xuôi đi sang Cao Ly. 반돈을 국제적인 항구로 만들며 황금기의 문을 열었던 것은 리왕조의 6대 왕인 리영종이었습니다. 그렇게 반돈의 문을 열었던 리영종과 리왕조를 기리기 위해 지어진 사당. 마을 사람들에게 이곳은 사당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신들이 계속해서 지켜가야 할 신성의 장소. 주민들이 기부와 모금을 통해 보수해 온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켜가고 있는 이 사당에 특별한 이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리왕조의 피를 물려받은 이용상의 30대 손이자 현재 화산이시 종친회를 이끌고 있는 이훈 회장이 리영종의 동상 앞에 선 것이죠. Hôm nay rất vui mừng phấn khởi và rất là vinh dự, tự hào và cảm thấy trỗi dậy tình yêu nước, lòng tự hào dân tộc. Hôm nay được tại quê hương thị trấn Cái Rồng, mảnh đất được nơi có đền thờ vua Lý Anh Tông, là một trong 8 vị hoàng đế nhà Lý, và đặc biệt hoàng đế Lý Anh Tông là người có công xây dựng khai sáng xây dựng thương cảng Vân Đồn và khai sáng ra mảnh đất Vân Đồn quá khứ và hiện tại và tương lai. Và hôm nay thì vô cùng tự hào là được đón tiếp ngài Lý Công, là hậu duệ đời thứ 30 của Hoàng thúc Lý Long Tường và của Hoàng đế Lý Anh Tông, là từ mảnh đất xa xôi, từ mảnh đất Cao Ly, Hàn Quốc trở về nơi xuất phát của Hoàng thúc Lý Anh Tường, dâng hương tưởng niệm, tưởng nhớ đến đức ngài Hoàng đế Lý Anh Tông cũng như Lý Anh Tường rời khỏi đất này. 화산이시 이훈 회장에게 이곳 반도는 다른 곳보다 더 아프게 점여오는 땅입니다. 리왕조의 왕자 이용상이 생애 마지막으로 밟아야 했던
고국의 땅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용상은 끝내 다시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의 후예들은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돌아 마침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리왕조의 귀환. 그 가슴 떨리는 순간들은 여전히 생생하게 각인돼 있습니다. 그때 우리 종출이 한 18명 갔죠. 가는데 그 사이공을 경유해서 하노이에 갔어요. 근데 그쪽에 그냥 환영이 뭐 말도 못했죠. 그 사이공서부터 그 공항에들 나와가지고 그 환영들하고 그 하도 그냥 사람이 수천 명씩 이렇게 오니까 뭐 이렇게 기분이 무슨 기분이라고 그럴지 없더라고요. Và được biết ông là hậu duệ của Lý Thái Tổ, hậu duệ của Hoàng thúc Lý Long Tường mà trở về như thế thì tôi xúc cảm lắm. Lúc đó đã viết câu thơ đi khắp chân trời góc biển, góc tâm hồn vẫn gửi gắm nơi quê. 그 왕조의 귀환을 어느 곳보다 반겼던 곳. 리왕조를 세웠던 이태조의 고향에 세워져 있으며 리왕조를 이끌었던 8대 왕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도사원에는 오랫동안 전해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내려오던 전설이 있습니다. 박나무의 숲이 다 잘리고 9개의 강물이 마를 때 후손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른바 왕의 기환이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화산 이시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땅속에 묻혀있던 제기가 발견되었고 그리고 하늘에는 8조각의 구름이 나타났으며 그리고 8조각의 가지를 가진 파인애플이 나타났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유물 전시관에는 그러한 유물들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리왕조의 8왕을 상징하듯 하늘에 나타난 8개의 구름 조각. 프랑스군의 포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피난 전 밭에 매장해 두었으나 그 위치를 몰라 찾지 못했던 제기의 발견. 그리고 이태조가 탄생한 사찰에서 발견된 왕관 모양의 파인애플까지. 이 모든 일들은 화산 이시들이 베트남 땅에 돌아왔을 때 일어났습니다. 리왕조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던 그 전설이 실현된 것입니다. Trong những cái lần tiếp xúc phỏng vấn với họ thì tôi thực sự là cảm thấy rất là xúc động và ấn tượng cái câu chuyện của họ khi nói về họ sinh sống ở một nước Hàn Quốc nhưng mà trong lòng lúc nào cũng nhớ về Việt Nam, và khi họ có cơ hội để biến cái điều đó thành hiện thực thì họ trở về Việt Nam, họ tìm hiểu về cội nguồn của mình, và không chỉ có vậy, họ còn giáo dục con cháu của họ, những thế hệ thứ 2, thứ 3 dòng họ Lý gốc Việt tại Hàn Quốc nên trở về Việt Nam để trở về với cội nguồn của mình. 왕조의 귀환이 있었던 그때처럼 이용상의 후예 이훈 회장은 그들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던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을 이어준 이용상, 그의 시간을 다시 이어가기 위해서죠. 화산 이씨에게는 2개의 조국이 있는 거죠. 하나는 조상의 땅인 베트남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태어난 대한민국이 또 조국인 것이죠. Nhưng mà cái điều rất là quý là tất cả những người trong dòng họ này đều khẳng định mình là người Việt Nam, đều là con cháu của Lý Thái Tổ. Thì tôi nghĩ là cái điều này nó có ý nghĩa ở chỗ tức là quan hệ không phải là chỉ mới 26 năm trước đây mà đã 800 năm trước đây thì đã có một cái mối quan hệ nó gắn bó như vậy. Và chính cái sợi dây liên kết này cho chúng ta nhận thấy rằng là Việt Nam và Hàn Quốc có một mối lương duyên rất là đặc biệt. Mối lương duyên này gắn kết giữa lịch sử
từ quá khứ đến hiện tại để chúng ta hiểu rằng là quan hệ hai nước không chỉ dừng lại ở kinh tế, chính trị, hợp tác về du lịch hay là những lĩnh vực khác, mà cái quan trọng là gắn kết giữa con người với con người, giữa dân tộc hai nước đã được lịch sử chứng minh và còn tồn tại phát triển mãi đến tương lai. 이용상의 목적지는 고려였을까요? 베트남 왕자인 그를 고려인들이 환영해 주리라 생각했을까요? 그가 부딪히고 헤쳐가야 했던 800년 전의 시간들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의 의미를 우리의 오늘로 다시 이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훈 회장은 오늘 화산이시 종친회의 어른이신 이희연 씨와 함께 백령도로 향합니다. 이용상의 땅에 가장 가까이 닿기 위해서죠. 날이 좋다면 800년 전 이용상이 도착했던 옹진반도를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백령도 전망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자장가처럼 들었던 옛날 이야기. 이희연 씨는 이용상이 밟았다던 그 항로들도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태어나기를 황해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 1946년 지금 한 73년 전에 남한으로 부모님을 따라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태어나기를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하고 가장 가까운, 또 그것도 우리 중시조이신 이용상 왕자께서 거쳐가신 이 옹진군 바로 앞에서 이렇게 오늘 이 땅을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감회가 깊습니다. 저쪽은 맞네, 저쪽. 저기가 맞네, 저쪽에서. 너무 청년들 다 있겠군요. 앞서문 아니더라도 저도 이제 백령도 와가지고 세 번째 오지만 이국 본 거는 처음이에요. 여기. 제가 왔어요. 저 멀리 보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고 싶었던, 우리가 정말 찾고 싶었던 그곳. 이용상 할아버지가 고려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던 그 땅이 저 멀리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곳에 아직 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곳의 시간과 직접 마주할 수 없습니다. 그 이북 땅을 이렇게 보게 됐을 적에는 나도 한번 이북을 가서 과연 그 조상님들 사셨던 곳을 한번 가봤으면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고, 뭐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보내준다면은 뭐 가서 보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그쪽 상황을 보고 이쪽에 와서 저희 후대들한테도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강산곳이 여기서 보이면은 저쪽에 이쪽에 보이는 이거 부분은 한 30평이 되거든요. 아직 찾지 못한 이용상의 시간들. 그 비어있는 조각들을 찾아가는 것이 비단 이들의 일일 수만은 없습니다. 닿지 못했던 그곳에서 그 조각들을 찾을 때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던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의 인연의 역사는 비로소 완전해질 테니까요. Legend become history. Relations become promises. Descendants of Lee Dynasty keep the promise that they came back, like legends after all. 박나무 숲이 없어지고 따옥해강의 물이 마를 때 리왕조는 다시 돌아오리라. 오래된 약속을 지키게 한 특별한 인연. 그 인연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